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지만 저는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팔자가 세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죠. 걱정 없이 유복하고 여유롭게 산 적도 있었고 또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낡고 오래된 월세방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도 너무 컸는데 어머니까지 잃게 되고 부모님 없이 혼자 남겨진 깊은 외로움과 슬픔도 느껴봐야 했죠. 불안정하고도 심적으로 힘든 경험을 여러 번 하며 살아왔기에 더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 결혼은 제 인생에 있어 또 하나의 풍파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말이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사설 복지센터를 운영하셨어요. 아버지 공장이 잘 되어서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또 성품이 곱고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잘 배우며 행복하게 커왔죠. 저희 부모님은 참 배울 게 많은 분들이셨어요. 아빠는 공장 직원분들을 살뜰히 잘 챙기셨고 가족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엄청 큰 공장이나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봉이나 보너스도 잘 챙겨주시려고 노력했고 그 외에 직원들 필요한 부분들을 신경 쓰고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셨죠. 덕분에 저희 아빠 공장에는 다 오래 일하신 분들밖에 없었고 가족들끼리도 다 친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설 복지센터를 운영하시고 따로 봉사활동도 자주 하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사람은 다 서로 돕고 사는 거라는 얘기를 잘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유가 되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라며 서로 좋은 마음으로 돕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하셨죠. 안타깝게도 제가 부모님과 연은 짧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옳은 것과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신 최고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됐을 무렵에 엄마는 한 여자분을 저희 아빠 공장에 취업시키셨어요. 그분은 엄마가 복지센터 운영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겨우 도망친 분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많이 도와드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은정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말이 이모지 저하고는 13살 정도 차이였으니까 큰언니뻘 정도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냥 부르는 호칭으로는 이모라고 불렀죠. 은정 이모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에 저희 엄마가 아빠 공장에 취업도 시켜주시고 숙식도 마련해 주셨었죠. 그분이 처음에 일도 잘 못하고 적응도 잘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오며 가며 은정이모와 자주 마주치면서 친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저랑 꽤 많이 친해져서 은정이모 숙소에 놀러 간 적도 많아요. 은정이모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낯도 많이 가렸지만 막상 친해지고 보니 성격이 밝고 재밌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잘 지내면서 아빠 공장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친오빠가 있는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때문에 친오빠랑 연 끊고 살다가 다시 연락이 되었는데 오빠가 인도네시아에서 자리를 잘 잡았으니 오라고 했다면서요. 정든 은정이모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모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 전부 다요. 이모가 출국하기 전날 저희 가족들과 식사를 했고 이모는 저희 부모님과 제 선물도 하나씩 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다며 꽤 고가의 브랜드 옷을 선물했었고 저희 엄마는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왔느냐고 그랬죠.
은정이모는 눈물을 훔치며 저희 가족들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마음으로는 더 좋은 걸 해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기한테는 저희 가족이 친정이나 다름없었다며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다고 했죠. 그 나라에 가서도 연락 자주 할 거고 저희 가족 전부 한번 놀러 오시라고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은정이모를 응원했고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은정이모는 인도네시아로 떠났고 그 후로도 한 번씩 연락이 왔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요. 저희 보고 시간 마련해서 한번 놀러 오라고 했고 저희 가족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은정이모를 만나러 여행을 갈 순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해에 아빠 공장에 큰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공장 3분의 1을 태울 정도로 큰 화마였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 저희 가족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빠는 손해가 극심했는데 법적 문제가 있어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아빠는 공장을 다시 살려보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반년 만에 머리가 다 새어버리셨죠. 그 후에 작은 공장을 임시 운영하기도 했지만 빚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도 많이 떠나고 몹시 힘들었습니다.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온다더니 아빠는 그 일로 상심을 크게 겪으시다가 결국 쓰러지기까지 하셨어요. 그 후 병원에서 몇 개월 지내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죠. 아빠가 돌아가신 일은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그때가 저희 가족에게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 빚도 많이 생겨서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오래된 집으로 옮겼는데요. 그 집은 구석지고 볕이 잘 안 들어서인지 바퀴벌레가 너무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엄마도 갑자기 아빠도 돌아가시고 집안의 가장이 되셨으니 어깨가 무겁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씩씩하고 밝게 잘 지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엄마가 참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밝은 모습 덕에 저도 그 힘든 상황을 그나마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창업을 하는 쪽이 제 적성에도 잘 맞고 돈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꽃집을 할까 카페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엄마가 카페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작은 동네 카페였는데 장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 2년까지는 휴무도 없이 일을 할 정도로 카페 일에 매진을 했었어요.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고 엄마 호강도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와중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였고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희 지역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인데 아파트 준공 때문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오면 2년 정도 지낸다고 했고요. 저는 그 남자가 좋았습니다. 성격이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 같았고 어른스럽게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그 남자를 보고 있자면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많이 났고 참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여느 연인들처럼 알콩달콩 사랑하며 잘 지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흐르고 그 남자는 원래 살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공사를 맡아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본인이 청약받은 아파트도 있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 남자가 너무 좋았지만 이곳에서 운영하는 제 카페도 있고 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혼해서 그 남자를 따라간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1시간 반 거리니까 엄청 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결혼하고 그 남자를 따라감으로써 포기할 게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결혼까지는 망설였는데 엄마는 제가 좋다면 따라가라고,
아주 먼 거리도 아닌데 괜찮다고 엄마는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혼해서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는 카페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지역에 가서 카페를 새로 차리기로 약속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 저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건강하셨고 건강 관리도 꾸준하게 잘 하셨었는데 어느 날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하필이면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 쓰러지셨고 발견이 늦어져 그대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그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시니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정신없이 장례식이 끝나고 그 후 저는 한 달 가까이 집에서 틀어박혀 지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빠도 허무하게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이런 법은 없다며 세상과 하늘을 원망했죠. 힘든 날들 보내고 저도 좀 자리 잡고 이제야 좀 편안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참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건지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눈앞이 컴컴했죠. 그런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던 사람이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는데 죽이며 약이며 사들고 와서 저 돌보고 보살펴주고 산책 데리고 나가고 그때는 엄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 남자의 정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더더욱 확고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좀 긴가민가 했다면 그 남자의 정성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던 거죠. 엄마 아빠가 내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나의 가족이 되어주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후로 가게를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그 남자를 따라 그 남자가 살던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청약을 해놨던 아파트가 있었고 거기서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계획대로 곧바로 카페를 차릴 준비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후 내려가 보니 제 생각과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우의 알코올 중독이 제 생각 이상으로 꽤 심한 편이었어요. 남편은 신우가 좀 아프다,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는다라는 얘기 정도는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한번 만났을 때는 그렇게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막상 알고 보니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성격도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고 술을 안 마시면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제 생각 이상으로 상태가 너무 심했기에 저 정도 상태인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았죠. 알코올 중독이 심한 편이라 사회생활도 힘들었고 늘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남편네도 아버님이 안 계셔서 신우는 어머님이 혼자서 전적으로 돌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은근히 어머님이 저에게 신우 뒤치다꺼리를 같이 하자는 식으로 잘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너무 지쳤다면서요. 신우가 덩치도 좀 크고 술을 마시면 눈빛부터가 변하니까 좀 무서웠던 데다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행동을 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집에 혼자 내버려뒀다가 온 집을 난장판 만든 적도 있고 술에 취해서 집을 뛰쳐나가서 도로에서 굴렀던 적도 있다더군요. 그렇다 보니 집에서 누군가는 신우를 지켜봐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님 혼자는 감당이 힘들 때도 많고 신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은근 저한테도 자주 오라고 하고 신우 병원 가거나 어디 볼 일이 있으면 저한테 잘 맡기셨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는 도와드렸지만 한편으론 언제까지 다 큰 신우한테 이렇게 매달려야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애도 아니고 성인이고 어디 다른 곳이 아파서 간병하는 것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 때문이라니요. 병원을 보내던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게 해야 하는데
가족들 모두 그냥 손을 놓고 방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얘기했죠. 아가씨 말이야. 언제까지 저렇게 집에서 술만 마시고 지낼 순 없잖아. 술을 저렇게 먹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나. 우리도 치료도 해보고 병원도 다녀봤어. 설득도 해보고. 근데 그래봤자 결국 돌아오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본인도 치료할 의지가 없고. 근데 어머님이 저렇게 다 큰 딸한테만 매여 있는 것도 안타깝고 병원 같은 데서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는다던가.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눈을 흘겨 뜨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정신병동 같은 데 쳐넣기라도 해야 된다 그거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알코올 중독 치료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 치료는 보통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받으니까. 당신 말 섭섭하다. 소연이가 당신 동생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겠어? 내 동생이었다면 나는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게 할 것 같아. 당신은 동생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겠지. 애가 우울증도 심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편하자고 병원에 그냥 입원시켜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야? 난 그렇게 못해. 그럼 어머님은? 자식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남편은 제 말에 몹시 기분 나빠했고 저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 건 남편도 잘 아는 것 같지만 병원 입원 얘기만 나와도 발끈하고 난리치더라고요. 가만 보면 남편 본인도 별다른 계획이나 방안도 없으면서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보자면 남편이 되게 여동생한테 마음을 많이 쓰고 살뜰하게 마음을 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요. 동생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본인이 뭔가를 나서서 하는 것도 없어요. 다 어머님한테 맡기던지 아니면 은근슬쩍 저한테 넘기면서 말만 저러는 거죠. 동생한테 그렇게 애정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도 병원 입원 치료는 절대 안 된다고 방방 뛰니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게다가 동생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결혼 전과는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말도 다정하게 하고 착하고 참 인간성이나 성품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웬걸 막상 결혼하고 보니 매사 짜증도 정말 많고 쉽게 발끈하고 화도 잘 내는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게으르기도 하고 성실한 편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하던 가게를 접고 남편 따라 내려온 거다 보니 일단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제가 집에 있기 때문에 집안일도 전부 다 제 소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안일에는 손도 안 댔는데 분리수거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집에 있고 본인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자기 엄마 도와서 여동생 뒤치다꺼리를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밖으로 도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적이고 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본인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야근이 많아서 그렇다고 피곤하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지만 일보다는 개인적인 약속도 정말 많은 것 같았고 특히 술자리가 많았어요. 분명 말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왔다는데 막상 와보면 술 냄새가 나고 어쩔 때는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것도 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술 먹었냐고 하면 일 힘들어서 끝나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먹었다고 그래요. 맥주 한 캔 먹었는데 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냐고 하면 엄한 사람 잡는다고 본인이 더 색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신혼 기간임에도 남편과 제 사이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남편 하나 믿고 일하던 가게 정리하고 타 지역으로 따라 내려온 건데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저를 무슨 집안일하는 식모 취급만 했으니까요.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마음도 지쳤지만 이미 결혼도 했고 다 정리하고 내려왔으니 잘 지내보자며 애써 정신승리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하려고 했죠.
마음 한구석엔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애써 그 마음을 누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졸중이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까지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신우도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머님까지 그렇게 되셨으니까요. 저는 어머님이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로는 어머님 댁으로 매일 출근하듯이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그런 어머님 케어를 제가 해야 했죠. 어머님에다가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 신우까지 제가 돌봐야 했습니다. 모두 제 몫이었어요. 시댁에 가면 신우 밥 차려주고 약 챙겨주고 신우가 먹은 술병 치우고 가끔은 토한 자국까지 치워야 했습니다. 어머님도 식사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집도 틈틈이 치우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했죠. 그걸 넉 달 가까이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사람인데 힘들고 기약 없는 나날들이 막막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남편이라도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고마워했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어머님과 신우 뒤치다꺼리를 다 맡겨놓고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회사 다니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 만나고 술자리 가지고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거나 낚시 갈 때도 있었고요. 반면 저는 주말 없이 내내 시댁 오다니며 시댁 식구들 챙기며 지내는데 당연히 저도 사람인데 현타도 오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내가 최대한 빨리 카페 자리를 알아보고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다 제가 봐야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고 나름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나 카페 자리 요새 틈틈이 알아보고 있는데 제 말에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보더라고요. 어? 카페 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근데 마침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조건도 나쁘지 않고 위치도 괜찮더라고. 안에 기본 인테리어는 되어 있어서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고 내가 쓰던 기계들은 다 임시 보관해놨으니까 빠르면 다다음 달 안에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 엄마랑 소연이 밥은 어떡해?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순간 벙쪘죠. 엄마랑 동생 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며 고민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어쩔 거냐고 묻는 말이었고 그 순간 정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어머님은 거동은 조금 괜찮아지셨고 어쨌든 나도 더는 못하지. 4개월 넘게 내가 오며 가며 어머님하고 아가씨 돌봐줬잖아. 그리고 여기 와서 내 카페 열 거라고 했었고 이미 결혼 전부터 당신하고도 충분히 상의했었던 일이잖아. 아, 그때 엄마가 쓰러지기 전이었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래서? 그럼 엄마랑 소연이 몸도 안 좋은데 저렇게 그냥 냅두자는 거야? 그럼 나더러 계속 이렇게 지내라는 거야? 못할 것도 없잖아, 가족끼리.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 손으로 엄마고 동생이고 밥 한 번 차려준 적도 없으면서 너무나도 간단한 일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두 집의 살림을 한 번에 해야 되고 거기다가 신우와 어머님을 보살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게다가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걸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은 말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당신이 카페 출근 전에 잠깐 들러서 엄마랑 소연이 밥도 차려주고 좀 돌봐주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잠깐 들러서 들여다봐줘. 자영업이 좋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 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면 본인이 출퇴근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모든 일을 떠넘기는 거였죠. 저더러 카페 운영도 하면서 자기 가족들도 똑같이 챙기고 보살피라 이겁니다. 그쯤 되니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 댁 들러서 그렇게 하라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잘 생각해봐야지. 내가 막말로 뒤치다꺼리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왜 당연한 내 일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하다. 나는 나가서 돈 벌잖아. 그러니까 나도 나가서 돈 벌겠다고. 솔직히 카페를 꼭 해야 돼? 그게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괜히 있는 돈이나 안 까먹으면 다행 아니야? 까먹어도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왜 나한테 전부 맡겨?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뭐 어쩌려고 했는데? 그럴 땐 어쩔 수 없으니까 낮에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던가 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서 왜 지금은 나한테 다 맡기냐고. 아, 당신이 있는데 그런 데를 왜 맡겨? 남의 손에 엄마랑 소연이까지 맡기고 내가 발 뻗고 잠이나 자겠어? 당신도 이제 와서 보니 참 야박하다. 내 생각엔 그냥 당분간은 카페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어때? 솔직히 이제 애도 가져야 되는데 굳이 무슨 카페를. 라면서 저보고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 눌러 앉으라는 겁니다. 말이 좋지 그냥 계속 이렇게 자기 가족들 돌봐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하고 더 말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처음 약속대로 나는 내 카페 자리 알아보고 계약할 거라고.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남편 엄마이자 동생이고 남편이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제가 나서서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황당하고 더 하기 싫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였고 저는 그 와중에도 일단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신우를 챙겨야 했습니다. 남편한테 더는 못하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싶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여서 안 받았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뭘까 싶어서 받아보니 뜻밖에도 상대방은 은정이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갔던 그 옛날의 은정이모 말이죠. 이모, 세상에 어쩐 일이세요? 너 맞구나. 아, 드디어 찾았네. 저 많이 찾으셨어요? 사모님을 많이 찾았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 아, 네. 저기 시간 괜찮으면 한번 볼까? 한국이세요? 아예 들어왔다. 아, 정말요? 잘 됐네요. 한번 봬요. 그렇게 저는 은정이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못 보고 살다가 만난 건데 얼굴을 보니 많이 안 달라지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은정이모는 훨씬 안색도 좋아지시고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때 아빠 공장 화재 사고 이후에 집 사정도 안 좋았고 엄마도 폰을 바꾸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은정이모랑도 연락이 아예 끊긴 거였죠. 이모는 한 번씩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랑 연락이 끊겼기에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공장 화재 사건과 저희 아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건너듣고는 그 후부터 저희 엄마를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까지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많이 놀라셨다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제 연락처 알아냈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시면서요. 은정이모는 엄마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자기한텐 친언니나 다름없는 분인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못 가봤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때 경황이 없고 인도네시아에 사는 은정 이모에게까지 연락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모랑 많은 얘기를 나눴고 이모는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자기한테는 친정이나 다름없지 않았냐고 저라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지내느냐고 했고 저도 결혼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모에게 허심탄회하게 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다 털어놓게 되었죠. 제 얘기를 들은 이모도 많이 놀라기도 하고 저한테만 모든 책임을 미루는 저희 남편에 대해서도 화가 좀 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모 본인은 아예 한국으로 들어왔고 혼자 살고 있으니 뭐든 도움될 게 있다면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구나 너무 외롭고 서글펐는데 자기가 나서서 다 도와주겠다는 은정이모의 말이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은정이모는 자기 소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카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어요. 이모가 갖고 있는 건물은 제가 원래 살던 지역에 있다고 했죠. 저는 너무 솔깃하지만 여기서 너무 멀어서 그건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아무쪼록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셨죠. 오랜만에 이모를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뭐든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말만 들어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남편과 또다시 얘기를 해봤는데 남편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면서 저보고 계속 카페 하지 말고 그냥 엄마랑 동생을 계속 돌봐달라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남편에게 말했죠. 아니, 도대체 내가 없었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야? 원래 계획은 여기 내려와서 나도 바로 가게자리 알아보고 카페 차리려고 했었어. 당신도 그러면 된다고 했고.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 혼자 아가씨 케어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셨고 나도 초반에는 어머님 도와서 아가씨 뒤치다꺼리도 도와주고 어머님 필요한 심부름도 해드리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어머님마저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시고 나니까 나도 4개월 넘게 두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의 아가씨까지 보살펴 드린 거고. 원래 계획하고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누가 결혼하자마자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만 내내 하고 살고 싶겠어. 제대로 신혼이라는 것도 즐겨본 적도 없고 나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당신 나더러 출퇴근 때 시댁 들려서 어머님하고 아가씨 돌보라지만 그게 쉬운 일이야?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왜 당신은 못해? 당신은 저녁에도 친구들 만나고 주말에도 모임이며 낚시며 다 가고 취미 활동이며 본인 생활 그대로 다 하고 있잖아. 어머님이며 아가씨는 다 나한테 밀어두고. 저도 화가 나서 다다다 따졌습니다. 자기 믿고 결혼하자고 같이 내려가자고 해서 잘 되던 카페까지 정리하고 따라왔는데 자기 가족들 다 저한테만 밀어두고 본인은 본인 할 거 다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니 저도 억울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한다는 말이 네가 따로 챙길 부모나 가족도 없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다고 이 생색이고 난리야?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 갑자기 돌아가시고 충격과 슬픔으로 집 밖에도 못 나오고 힘들어할 때 그때 저를 찾아와서 자기 믿고 살라고 자기가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사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저한테는 따로 챙길 부모나 가족도 없지 않느냐는 남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파듯 너무 아팠죠. 제 상처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약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더 얘기할 것도 없다고 그냥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제 캐리어 꺼내서 제 짐 쓸어 담았어요. 너무 정 떨어지고 도저히 남편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이며 아가씨 챙기면서도 남편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저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가족들 제가 나서서 챙기는 거고 본인이 못하는 일 제가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이제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제가 나서서 자기 식구들 챙기고 두 집 살림 다 건사하고 바보 등신같이 묵묵하게 있어주니까 그게 다 당연한 거고 제가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그만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 하는 말이 과간이었어요. 그만 좀 해. 너 이렇게 짐 챙긴다고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어디 갈 건데 네가?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원래 엄마랑 살던 집은 세를 주고 나왔거든요. 남편은 저보고 당장 돌아갈 곳도 없는데 어딜 가겠느냐고 하는 거였죠. 남편은 또다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를 했고 저는 길바닥에서 자도 여기보다 마음 편할 거라고 하면서 가방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가방을 붙잡았고 실랑이가 일어났어요. 저한테 미안해서라거나 얘기를 좀 하자고 붙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 작작 좀 해. 막말로 내가 너한테 나가라고 해도 뭐 할 판에. 뭐라고? 나야말로 너한테 진짜 화나고 섭섭해. 집에서 있으면서 엄마랑 신우 좀 돌봐주는 게 뭐 어떻다고 이 난린데. 그럼 네가 뭐 할 건데? 내가 네 가족 돌봐주려고 결혼했냐고. 간병인이 필요하면 돈 주고 고용을 해. 야, 너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나간다고 해서 갈 데도 없는 거 내가 몰라? 홧김에 이런다고 될 일이야? 너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다시는 못 돌아와. 돌아올 일 없으니 걱정 마. 너 나중에라도 미안하다,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봐.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뭐라고? 그냥 내가 말릴 때 적당히 그만하고 짐 풀어. 갈 데도 없으면서. 나보고 자꾸 갈 데 없네 어쩌네 하는데 내가 왜 갈 데가 없어? 나 갈 데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도 마.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꼴의 자존심은. 저는 남편의 인간성에 치를 떨며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친정도 없고 따로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다고 생각하니 기고만장인 거였어요. 나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제가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기막히고 치떨리고 저런 인간이랑은 나도 끝이다 싶었죠. 저는 은정 이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모에게 집을 나왔다고 했고 이모도 놀라서 당장 데리러 온다고 했죠. 그렇게 이모가 와서 저를 데리고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모는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사업을 하는 친오빠와 함께 일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서 꽤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현지 직원도 꽤 있어서 지금은 관리 정도만 하고 있고 이모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며 가며 지낸다고 했죠. 그렇게 이모 혼자서 사는 집에 갔는데 크고 좋더라고요. 이모는 제 얘기를 듣더니 친정 엄마 마냥 같이 화내주고 안타까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 한 말처럼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예전에 이모도 결혼 잘못하고 남편의 폭행 때문에 도망쳐 나왔을 때 저희 엄마가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실 저도 가게 정리한 돈도 있고 집세 받은 돈도 있긴 해서 구하려고 하면 당분간 지낼 곳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너는 가족도 없지 않느냐, 기댈 곳도 없지 않느냐는 남편의 말 때문에 심정적으로 은정 이모를 더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나도 기댈 수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모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살 집을 같이 구해주셨고 이혼 변호사 구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그리고 이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곳 1층에 제 카페를 차리게끔 도와주셨죠. 그 건물이 크진 않아도 워낙 입지가 좋아서 세가 비쌌는데 이모는 세도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예 안 드리기는 그래서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드리기로 하고 거기에 카페를 차리기로 했죠. 이모가 나서서 도와주고 챙겨주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나와 살면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고 남편은 어디 원룸 같은 데 구했느냐, 그런 데서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느니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번은 이해해 줄 테니 돌아오라는데 이해는 개뿔, 자기 가족들 챙겨줄 사람 필요하니 오라는 것 같았죠. 저는 이혼하겠다는 내 말이 우습게 들리냐고, 협의 이혼 안 하면 소송할 거고 이미 변호사 상담도 마친 상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자 다급해진 남편은 얘기를 좀 하자며 저 있는 대로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밖에서 만나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 내팽개치고 나가더니 좋아?
내팽개쳤다니. 애초에 네가 네 가족들을 나한테 내팽개친 거지. 말이면 다야? 너 이런 애인 줄 몰랐다. 나야말로 이런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이혼 서류야. 여기 도장 찍어. 누구 맘대로? 난 이혼 못해. 이렇게 집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다 유책 사유야 알아? 이혼 못하겠다고? 그럼 소송할게. 너하고는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나는 그날 충분히 얘기했지만 너는 무조건 나한테만 희생하라고 하는 것 같아. 나는 너한테 정 다 떨어졌고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모네 집에 곧장 갔어요. 그런데 이모네 집 앞에서 누가 제 팔을 잡는 거예요. 돌아보니 남편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제 뒤를 따라온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고는 놀라더라고요. 여기 뭐야? 누구 집이야? 너 바람났냐? 진짜 가지가지하네. 바람은 무슨. 우리 이모 집이거든? 이모라니. 네가 이모가 어딨어? 있거든? 너 내가 가족도 없다고 생각해서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돌아갈 때도 없다는 소리나 하고. 근데 나 이모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어. 너 그렇게 야비하게 인생 살지 마. 그리고 저는 그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가 놀라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여기 엄청 비싼 아파트 아니냐면서 여기 사는 이모가 있었느냐고 계속 놀라더라고요. 잠시 후 이모가 환한 얼굴로 내려왔고 저한테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불쑥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현주 남편입니다. 현주한테 이모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모님이 현주한테 얘기 좀 잘 해주십시오. 집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말에 이모도 기가 찬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보세요, 현주 남편분. 현주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본인 가족은 본인이 알아서 건사하는 겁니다. 여력이 안 되면 병원이나 기관 도움을 받으세요. 앞길 창창한 우리 조카 데려다가 독박으로 고생시킬 생각 말고. 나는 그 꼴 못 봐요. 우리 조카랑 얘기 잘했겠지만 인연은 끝난 것 같으니까 조속한 마무리 해주길 바랄게요. 이모의 말에 남편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기가 이기적이었다고 하면서 눈물의 사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증스러워 보였죠. 집안일 다 해주고 골치 아픈 시댁 가족들 케어까지 다 해주던 제가 사라졌으니 혼자 똥줄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이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애초에 결혼 기간도 짧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판결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이모의 도움으로 새 카페를 열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남편은 저랑 이혼 소송 시작할 때쯤 여동생을 바로 시설에 보냈더라고요. 동생을 어떻게 그런 데다 보내냐며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취급했으면서 본인이 돌봐야 될 상황이 되니 바로 동생을 입원 처리한 겁니다. 그것만 봐도 정말 정남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후유증으로 거동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라 복지사가 오다닌다고 하는 것 같고요. 결국 남편 본인이 뭔가를 하는 건 없더군요. 본인이 봐야 될 상황이 되니 뒤도 안 보고 다른 사람 손에 맡길 거면서 여태까지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했던 게 새삼 어이가 없었죠. 부모님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고 결혼하고 나니 바로 저 가스라이팅하고 자기 편할 대로 묶어두려고 했던 전 남편도 너무 소름 끼치고 잘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또 때마침 은정이모가 제 앞에 나타나서 저를 많이 도와줬던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어쩌면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 은정이모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도 여력이 되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중에는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엄마의 말씀이 많이 기억나더라고요.
엄마가 그 옛날 은정이모를 도와줬던 것처럼 이제는 은정이모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 위로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부모님과의 인연이 짧아 너무 안타깝고 늘 그립긴 하지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베풀고 잘 살아주신 덕분에 그 도움을 제가 받는 것 같아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은정 이모에게도 참 감사하고 또 그만큼 제가 더 잘하면서 살려고 해요. 은정 이모가 자기는 재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다며 저를 친조카처럼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이모랑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려 해요. 제 팔자가 참 사납고 세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도 좋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서 복받은 인생이구나 생각하고 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